안녕하세요. 예. 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일단 첫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조금 이제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 원가 관리 회계를 수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격증이 여기 이 세무사와 회계사가 있죠. 자, 일단 둘 다 1, 2차가 있고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이제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중을 보면 세무사의 경우에는 총 회계학 40문제 중에 16문제. 몇 퍼센트예요? 40%. 2차 시험. 2차 시험에서도 총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40점이니까요. 얘도 40%예요. 그러면 총 회계학에서 원가관리 회계의 비중이 40%인데 우리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아세요? 커트라인이 60점. 자, 이 60점이 과목별 커트라인이 아니죠. 전체 합산 커트라인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회계학에서 고득점 맞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가관리 회계가 비중은 40%이지만 여러분들이 뭐 원가관리 회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든지 조금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회계사는 좀 달라요. 자, 회계사는 1차 시험에서 50개 중에 10개 몇 퍼센트예요? 20%. 되게 작구나 비중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차 시험에서는 별도의 과목이에요. 사실 이 중에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원가 관리회기 때문에 고생을 좀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회계사 시험에서도 1차 시험에서는 20%밖에 안 되지만 2차 시험은 별도의 과목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 회계사든 세무사든 우리 이제 원가관리회계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지금 오셨잖아요. 입문반. 자, 입문반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반을 할 텐데요. 그러면 입문반은 뭐고 기본반은 뭘까? 입문반은 말 그대로 원가관리회계의 어떤 느낌, 성격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문반을 잘한다고 해서 난 원가관리회계 잘하는 사람이고 입문반 들었는데 어렵다라고 해서 나는 원가관리회계 점수를 못 맞을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입문반은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 주요 내용을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편안하게 들어보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기본반에 가서 기본 이론도 배우고 몇 가지 문제도 풀어보고요. 요게 한 2, 3개월 정도 소비가 될 거예요. 요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을 위해서 객관식반을 하는 게 있고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이제 2차 주관식반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서를 보면 이론도 있고요. 또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어요. 근데 처음 공부하다 보면 좀 열정이 있죠. 열의도 있고 지금도 딱 그러잖아요. 눈빛이 살아있고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 물론 이제 한두 달 지나게 되면 또 이제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공부할 때 이론도 열심히 듣고 책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 풀어봐도 돼요. 물론 풀어보면 좋고
풀어봤을 때 잘 풀어지면 좋은데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이제 성격을 좀 설명해 드리면, 기본반의 목적은 향후에 1차, 2차 문제를 풀어보기 위한 어떤 그 기본 틀을 갖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목적에 맞게 공부하시면 돼요. 문제는 여기서 코피 터지도록 풀어보실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수업 내용만 충실히 들으셔도 충분해요. 충분해.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은 이렇게 돼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심화반이라는 게 있고 동차반 그런 게 있는데, 걔는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무사 준비하신 분들은 전체 회계학에서 원가 관리회계 차지하는 비중이 40%니까 얘를 내가 잘 해놓으면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렵다고 하더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문반이 회계도 회계 원리도 진행이 됐죠.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해 드렸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시험에 합격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선배로서, 공부한 선배로서 공부 방법 좀 팁을 좀 말씀해 드릴 텐데, 공부 잘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공부 잘하는 방법? 자, 공부 잘하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수업하기 전에 예습을 해야 되고, 수업을 잘 듣고 복습해야 된다. 이거 다 들으셨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 있어요. 공부는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회계에 대해서 박사가 되고 싶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나는 회계학이 엄청난 박사 학자가 돼가지고 이름을 날려야겠다, 안 계시죠? 다 뭐로 오신 거예요? 커트라인 60만 넘기고 안 보실 분들이잖아요. 자, 그럼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 요게 이제 아주 스탠다드한 과정이긴 한데 우리 수업 목적은 좀 맞지가 않아. 그래서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예습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수업은 엄청 잘 들어야 돼요. 수업 빠지면 안 돼요. 수업 하루만 빠져도 못 따라갑니다. 대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 근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 기본서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우리 저기 비치되어 있는 서적 보시면. 근데 그 시험이 그 1000페이지에 대해서 다 나오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시험과 거리가 먼 부분들도 있고요. 또 중요성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 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습을 하시게 되면 무슨 행동을 해요? 시험과 거리가 먼 거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다고. 시험과 상관이 없는데. 시간 낭비죠.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과목을 다 두루 섭렵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한쪽에 쏟아버리면 나머지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예습을 통해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수업 중에 제가 요거는 중요하고 요거는 덜 중요하고 다 가려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부할 때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요, 시간 안배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우리 수업 목적으로. 그래서 예습은 안 해도 된다. 물론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 여러분 선배로서 대신 수업은 꼭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복습은 하셔야 되는데 이 복습을 3일을 넘기면 안 돼요. 3일. 무조건 당일 그 다음날까지 봐야 돼.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흔히 휘발성이라고 하는데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이제 회계사인데 회계법인에도 근무했고 아무리 실무를 많이 해도요. 2, 3년 딴 일 하잖아요. 다 잊어버리거든. 회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는 절대 3일을 넘기면 안 되고 당일 그 다음날. 자, 우리 몇 년 그 생각하시고 지금 오신 거예요? 공부할 때. 내년 합격?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거의 가능성은 떨어지고요. 한 5년? 뭐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년에 최종 합격을 하려면 일단은 1차도 합격하고 2차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3년에 끝내려면 1차 시험은 1년, 2년 내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학교에서의 중간 기말고사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중간 기말고사 공부 어떻게 해요? 네, 놀다가 몰아서 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 시험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 시험은 합격하기 전날까지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을 먹고 하듯이 그냥 일상이 돼야 돼요. 공부 좀 잘 된다고 하루 이틀 날 새고 그 다음날 쉬고 이래서는 안 되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마라톤 시험이기 때문에 합격할 때까지 꾸준히 컨디션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 그 직장인들 8시간 근무하잖아. 공부 몇 시간? 8시간. 8시간 해야 돼. 대신 토, 일 중에 하루는 쉬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지금 4시간 수업 있잖아요. 4시간 수업 든 거 공부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건 안 한 거예요. 카운트하면 안 돼요. 마음만 뿌듯할 뿐 공부한 게 아니거든. 그럼 내가 하루 8시간 수업 들었는데 또 8시간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잠도 못 자고 그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집에 댁에 가셔가지고요. 2-3시간은 보고 주무셔야 돼요. 요거를 시험 합격할 때 이제 꾸준히 하셔야 합격하는 거지 공부 잘 될 때는 열심히 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첫 수업인데요. 이런 말씀 많이 들으면 또 그 나이 먹었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노파심에 이 우리 시험은 사실 열심히 하는 게 뭐 기본적이긴 한데 그 생활 패턴이라든지 어느 정도 그 스킬도 있어요. 스킬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수업 목적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일단 시험 끝날 때까지 충실히 컨디션 조절하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수업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요 정도 할게요. 요 정도 하고 자 이제 자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예전에 처음 공부를 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웃겼던 것 같아. 거의 다 암기였어, 암기. 근데 암기 하더라도 합격은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여러분들한테는 암기할 걸 많이 줄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이제 수업 방식이 일단은 칠판에 좀 뭘 써요. 그 쓰는 내용은 뭐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실제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실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를 잘 들으셔야 실제 교재를 봤을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과목이 원가 관리 회계잖아요. 회계. 즉 원가 관리 회계도
회계가 뿌리예요, 뿌리. 회계 곁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계학 다 회계 원리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으니까요. 자, 회계를 뭐라고 우리 배웠어요? 회계. 자, 회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회계라고 합니다. 자, 정보를 전달할 건데요. 이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해요.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 또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회계란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주주 채권자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주주 채권자. 근데 우리 그 BS 재무상태표를 조금 어차피 다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얘를 조금 살펴보면 BS라는 건 이제 T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왼쪽을 뭐라고 그러죠?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러죠. 왜 왼쪽이 차변이고 왜 오른쪽이 대변인지 아세요? 회계 원리 들으셨다면서. 그럼 왼쪽에는 뭘 기록해야 돼? 자산. 오른쪽은 부채하고 자본이죠. 왜 왼쪽이 자산이고 오른쪽이 부채 자본일까요? 이유가 들어보셨어요? 나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거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해커스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어떤 책에 보니까 복식부기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니까 뭔가 딱 들어맞는데요. 자산하고 부채 자본의 합은 들어맞는구나. 그게 바로 복식부기 원리라고 그러죠. 왜 이렇게 된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내 총 재산이고요. 요거는 부채고 순재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원가관리 회계에서는 약간 얘를 비틀어서 봐요. 어떻게 보냐면 부채 자본은 자금의 조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산은 자금의 운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자, 우리가 지금 보는 대상은 회사라는 걸 보고 있잖아요. 회사를 이제 법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법인. 자, 법인은 법법자 사람인자고요. 상법상의 용어예요. 상법에서 법인격을 부여했다라는 표현을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 우리 다 회계는 이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인. 주주죠, 주주. 주주는 자본을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고 합니다. 부채를 투자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얘를 채권자라고 해요. 그러면 아마 이 중에 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주식을 투자하면 뭐가 돼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회계예요, 회계. 예, 그래서 대표적인 외부 정보 이용자가 주주 채권자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 주주나 채권자가 회사에 자본을 투입을 할 건데, 투입할 때 그냥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돈을 벌어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의 근거가 바로 회계가 그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요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그래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재무회계를 중급회계라고 생각해도 돼. 중급회계. 그러니까 서점에 가보시면 중급회계 책의 이름이 재무회계라고 쓴 책도 있어요. 근데 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중급회계는 재무회계고요.
중급에게는 뭘 배우는 학문이에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중급에게 제일 뒷편에 보면 이제 재무제표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있을까?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우리 이제 회사 내부 직원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회사 내부 직원들은 내부 정보용자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떤 입사를 할 때 그 회사의 무궁한 발전과 그런 걸 보고 입사하세요? 아닐 거라고. 대부분 스태프들은 뭘 보고 입사해요? 월급이 얼마지? 휴가 얼마지? 요거 보고 입사하는 거지 회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 경영자. 자, 이 경영자가 이용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책 있는 내용도 훨씬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회계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교재의 타이틀이 뭐예요? 원가 관리회계잖아요. 그 관리회계거든. 그 관리회계. 우리 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중급회계에서 배우시고요. 우린 얘를 배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배워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원가 관리회계를 배우는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들어가 있던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얘랑 전혀 달라요. 전혀 비슷한 점도 없어. 전혀 다르다고. 전혀 다른 내용을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은 원가 관리 얘기를 보면서 항상 중급회계를 생각을 해요. 앞뒤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전혀 달라요. 그러면 둘 다 회계인데 내용은 전혀 다르다. 왜 다른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 다른지. 자, 이 주주 채권자는 뭐 하려고 회계란 정보를 이용할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뭐 하려고 주식을 투자해요? 우리나라 자본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투자하세요? 그 투자하면 안 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돈 버는 거죠. 돈만 잘 벌면 돼. 그래서 요분들이 회계학을 이용하는 목적은 바로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 자, 이 사장님, 경영자. 요분들은 뭐 하려고 회계란 정보를 이용할 것 같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사장님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 사장님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사장님 일하는 거 봤어요? 일한다고 봐야 되나? 우리들이 하는 일은 안 하잖아요. 주로 뭐 해요? 점심 뭐 먹을까? 언제 고플 치러 갈까?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사장님이 회사 안에서 하는 일 거의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뭐예요?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쉽게 생각해 보자고. 사장이 뭐예요? 결제. 사장이 하는 일은 결제예요. 그걸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지만 결제야, 결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장이 하는 일. 성과평가. 직원들도 평가하고 부서도 평가하고 어떤 성과도 평가하고 이게 사장의 일이죠. 자, 보세요. 목적 자체가 다른데 내용이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예요? 얘를 배우는 거지 얘를 배우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원가관리회계에서 얘가 바로 관리회계다. 그러면 관리회계라는 걸 공부를 할 때는 나는 빙의를 해. 빙의. 뭐로 빙의를 해야 돼요? 나는 사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래 해결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무사, 회계사 시험 과목 중에
회계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회계학. 근데 회계학 안에 보니까 중급회계도 있고 원가관리회계도 있고 너 잡다하게 많더라. 그래서 회계학의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회계학의 체계. 회계학이라는 건 일단 회계 원리부터 출발해요. 회계 원리. 얘는 말 그대로 원리 수준이고요. 주로 뭘 배워요? 복식부기에 대해서 배워요. 뭐 차변, 대변, 차변, 대변. 요걸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뭘 배워요? 중급 회계. 요게 이제 일반적인 회계죠. 아마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도 시간도 제일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속썩이는 게 바로 중급 회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돼 있어요. 고급 회계. 고급 회계는 Advanced Accounting이라고 해서 고급스러운 회계라는 의미보다는 일반 회계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비껴나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파생상품이라든지 M&A라든지. 자, 근데 회계 원리 다음에 또 다른 분야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될 원가 관리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 회계 원리를 출발을 해서 중급회계 쪽이 50%, 원가 관리 회계 쪽이 50%예요. 물론 이제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6대 4의 비중으로 낮출자가 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50대 50이라고. 다시 이제 이 원가 관리 회계는 두 개로 쪼개져요. 원가 회계라는 게 있고요. 관리 회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회계학의 체계예요. 그래서 시험 과목이 회계학이라고 돼 있으면 이걸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그 성격에 맞게서 비중은 좀 조절은 하겠지만 아까처럼 회계학은 요걸 회계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회계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는데요. 회계학의 체계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둘이 한번 매칭을 시켜볼까? 매칭을. 얘가 바로 재무회계가 됩니다. 얘가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 근데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얘도 배워야 되거든. 근데 이 원가회계는 여기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원가회계는 회계한 별도의 분야가 아니고요. 뭔가 하나 더 생겼어. 보지 않았던 것. 그 이유가 이 원가회계는 독자적인 분야를 이루는 게 아니고요. 재무회계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관리회계에도 일부 연결이 되어 있대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용적인 측면은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회계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이해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자, 중급회계라는 건 회계 처리, 분계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는 걸 만드는 거구나 라고 박혀 있다고. 근데 얘는 있잖아요. 엄청 생소해 낯설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심지어 얘는 내가 사장이 돼봐야 아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 이해하기 힘들거든. 게다가 원가회계라는 것도 있어요. 원가회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논외라고 하고 얘는 우리 과목이 아니니까요. 관리회계는 뭔가 모르겠는데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는 내용이더라. 일단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얘는 뭘까? 원가회계는 요거 요거를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계산하는 게 바로 원가회계예요. 그리고 원가회계는 어떤 회사에서 필요한 회계일까요? 상기업, 제조업,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제조업이라고. 그래서 원가회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을 원가회계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됐죠? 우리 큰 거 하나 배운 거예요. 원가는 제조업에서의 제품 원가 계산이에요. 그럼 요걸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요거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집계하는 게 바로 원가회계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해커스가 요 볼펜, 얘를 어디에서 사왔을까요? 모나미에서 만들었는데 모나미 사왔을까? 못 사요. 우리랑 말도 안 섞어, 모나미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왔을까요? 문방구에서 사왔겠죠. 문방구 같은 회사를 뭐라고 그래요? 상기업이라 그래요. 상기업. 제조업과 상대되는 개념이에요. 상기업은 사와서 파는 회사가 상기업이에요. 일반 도소매업, 우리 앞에 나간 편의점 다 상기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기업도 회사니까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문방구가 모나미로부터 이 볼펜 10박스를 사왔어. 거기 창고에 있네? 그럼 재무제표 어디에 반영이 돼요? 재고 자산에 반영이 되겠죠. 팔리면 어디에 반영이 될까?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거든. 딱 그거야, 그거. 사와서 가지고 있으면 재고자산이고요. 팔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그게 바로 재무회계거든. 이해됐죠? 자, 이제 어디 가시냐면 모나미. 모나미는 사와서 파는 회사가 아니고요, 만들어 파는 회사예요. 그럼 모나미 입장에서는 이 볼펜을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계산을 다 해야 돼. 상상 한번 해볼까요? 뭐가 들어갔을까요, 여기 안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인건비도 들어갔을 테고, 전기료도 들어갔을 테고, 막 많은 게 들어갔겠죠. 그걸 다 계산하는 게 원가회계거든. 계산해 보니까 100원 들어갔네, 100원. 그럼 이거 하나의 원가가 얼마라는 거예요? 100원이라는 거거든. 그럼 모나미 공장 창고에 100박스 쌓여 있어.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에 기록이 돼야 돼요?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에 기록이 돼야 되겠지, 당연히. 팔리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그렇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100원이라는 원가 계산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리면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원가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할까? 여기 가면 돼, 여기. 사장이 날마다 결제하잖아요. 그럼 결제할 때 머릿속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얼마 벌지? 또 얼마 나가지? 요걸 알아야 얘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가를 모르면 이익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원가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요거 둘 다 배워야 돼. 책에 보면 또 얘가 50%, 50%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걸 알면 원가관리회계가 어떤 건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 얘가 재무회계도 포함이 되고요, 관리회계도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물론 저도 궁금 안 했어요. 공부할 때는. 얼마 전에 궁금했어. 얼마 전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둘 다 관련이 있으면 여기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집어넣었을까?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왜 작성하는지 아세요? 뭐 하려고? 요거 알면 천재인데,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재무제표 작성의 목적. 맞아. 공시야, 공시. 재무제표는 공시하려고 작성하는 거예요. 왜 공시를 할까요? 원래 재무제표는 누가 봐야 돼? 이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산 딱 끝나면 주주한테 연락을 해. 김주주님, 이번에 올해 이렇게 우리 영업활동했으니까 와서 보세요. 와서 차도 드시고. 그게 바로 뭐예요? 주주총회거든. 언제 하죠? 결산 끝난 다음 3월 달에 합니다. 근데 지금 주주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심지어 외국에도 있고. 그럼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오픈해 버릴 테니까 당신들이 와서 알아서 보세요. 어디에 오픈되어 있어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지 시스템에 오픈되어 있다고. 이해되세요? 재무제표 목적은 오픈하는 거예요.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자, 이 원가는 뭐라고 했어? 이 볼펜 한 자루가 얼마인지를 계산한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오픈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큰일 나지, 오픈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들어갈 수가 없어.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묶어버려요, 얘를. 묶어서 우리 타이틀처럼 원가관리 회계라는 책도 있고요. 물론 책을 사서 반을 딱 쪼개면 앞에 50%가 원가고 뒤에 50%가 관리회계예요. 근데 서점에 가니까 그냥 원가회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얘는 원가회계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원가회계 책도 둘 다 들어가 있어. 관리회계 책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아. 그래서 회계사 2차 시험에서는 원가회계라고 돼 있어, 타이틀이. 그 원가만 나옵니까? 아니, 관리도 나와요. 지금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배우러 온 거예요? 요걸 배우러 온 거야. 원가, 관리회계, 즉 원가회계 50%, 관리회계 50% 배우러 온 거예요. 즉 얘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 강박관념이 있거든.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틀을 만들고 싶어 해. 틀을, 자기 모형을. 뭔가 이렇게 요약을 시키기도 하고요. 원가 관리회계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중급회계도 불가능해요. 세법도 불가능해. 자, 일단 중급회계 세법이 불가능한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응?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고 제가 선배로서 광범위에서 광범위한 요약해야지. 광범위 하니까 얘는 개정이 돼. 개정이 된다고. 여러분들 아무리 정리를 해도 내년가면 바뀌어. 불가능해. 원가관리회계는 왜 불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중급회계와 세법은 뭘 배우는 거냐면 원리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세법은 말 그대로 세법을 배우는 거고요. 중급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원가관리회계는 기준이 없어. 얘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 정리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업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정리한 것 그대로 하시면 돼. 여러분들이 정리하다 보면 물론 잘 정리하면 좋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다른 데로 빠져요. 3000% 빠진다고. 그럼 다시 못 와. 다시 못 온다고. 그러니까 중급회계와 원가 관리는 전혀 성격이 다른 과목이에요.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면 돼. 그래서 예습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새겨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 배우는 원가관리회계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다. 원리 원칙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배우는지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례 하나. 그거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세요? 쉬워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맛 좀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려 보세요. 그 원가 관리 회계를 이제 사실 성격이 명확히 뭐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근데 굳이 표현하면 원가 회계는 요거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원가 회계고, 관리 회계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표. 요건 맞는 얘기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밤에 집을 털렁털렁 이제 가고 계시는데요. 집 주변에 빵집이 하나가 있는데 식빵을 팔아. 식빵을. 원래 식빵이 4,000원이라고 할게요. 4,000원. 4,000원인데 밤에 늦게 가니까요 5,000원에 팔어. 식빵을. 어떤 느낌 드세요? 이런 거 많이 있잖아. 할인 많이 하는 거. 이 식빵이 원래 원가가 1,000원도 안 되는데 비싸게 팔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그럼 식빵의 원가가 정말 1,000원도 안 될까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식빵을 만들었어요. 제조. 자, 식빵을 만드는데 2,500원이 들어갔어. 자, 여기 안에는 뭐 밀가루, 달걀, 소금, 뭐 이스트, 그 다음에 식빵 만드는 사람의 급여, 전기료, 수수료 다 들어갔겠죠. 근데 이 식빵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싸게 파는 거예요, 사실. 사장이 봤을 때는 오늘을 넘기면 팔기 힘들어. 그럼 못 팔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 폐기 처분, 기부한다든지. 그래서 오늘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싸게라도 팔아서 좀 자금을 회수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팔려면 파는 과정에서 어떤 또 비용들이 들어가요? 포장도 해야 되고 알바 급여도 줘야 되고 하잖아요. 이럴 때 500원 들어간다고 할게. 가격은 최대한 싸게 팔아야 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 이 빵의 원가가 얼마일 것 같아요? 빵의 원가. 아마 여러분들이 중급 회계만 배우셨다면 빵의 원가는 2,500원 제조 원가, 500원 판관비 해서 빵의 원가는 3,000원일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게 재무회계예요. 이 재무회계라고. 관리회계에서는 전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관리회계에서는 얘는 원가로 안 보고요, 얘만 원가로 봐요. 관리회계에서는. 우리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 관리회계는. 관리회계는 용어도 달라. 얘를 판관비라고 안 하고요,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 거거든.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그럼 관리회계에서는 원가가 얼마나 원가예요? 500원만 원가이기 때문에 1,000원에 팔면 얼마 남아요? 500원 남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동일한 상황인데 재무회계에서 보는 관점 용어도 달라. 관리회계 보는 관점 용어도 달라. 우리 그런 거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면 왜 관리회계에서는 얘만 500원으로 봤을까? 자, 관리회계는 누굴 위한 회계라고 그랬어요? 사장님을 위한 회계예요. 사장이 봤을 때는 우리 이미 다 만들었잖아. 2,500원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2개밖에 없어. 그냥 버려버린 거 하나 하고 500원 투입해서 1,000원에 파는 거밖에 없어. 이게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1,000원을 팔기 위해서 얼마의 비용이 더 들어가요? 500원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원가를 500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관리회계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전혀 다르잖아. 근데 이를 자꾸 재무회계 시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관리회계에서는 얘를 관련 원가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련 원가의 반대말 비관련 원가.
다른 말로 매물원가라고 합니다. 매물원가, 매물비용. 매물원가 말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주변에서? 매물비용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건 매물비용이야. 고민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건 조금 익숙할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되는 개념인데 기회원가, 기회비용.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 너무 오래 하지 마시라고. 왜? 기회비용이 커요. 자, 기회비용은 뭐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어떤 액션을 할 때 포기한 게 기회비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기회비용 있어요, 없어요? 혹시 없어요? 없으면 진짜 삶이 좀 그런데 기회비용은 내가 지금 여기에 안 왔으면 하고 있는 게 기회비용이거든. 근데 내 기회비용이 없다는 건 여기밖에 없는 거야. 우울한 거지, 삶이죠. 자, 한번 우리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강남역 사거리 1층에 이제 빈 사무실이 이제 나와가지고요. 거기를 렌탈을 해가지고 김밥집을 해가지고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어. 그럼 만약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면 매출액, 뭐 매출원가, 판관비 다 빼고 당월 순이익이 1,000만 원이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잘했어요. 이게 재무회계. 관리회계에서는 얘는 또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들 사장이라면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사장님이라면? 다른 생각할 수도 있거든. 어떤 생각? 아니, 강남역 사거리에 이렇게 사람이 유동 경우가 많은데 왜 김밥을 팔어? 얼마나 벌겠다고. 명품 샵을 열든지 스타벅스를 하든지 그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명품을 팔았다고 하면, 만약 팔았다면 3,000만 원 벌 수 있었다.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 3,000만 원이거든. 그러면 관리회계 관점에서는 이익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이익이 아니고 2,000만 원 손실이야. 이게 관리회계 손익계산서거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재무회계 보는 시각이 맞아? 관리회계 보는 시각이 맞아요? 뭐 이거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관리회계가 맞지, 기본적으로. 근데 재무회계는 왜 그렇게 표현 안 할까?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기회비용을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재무회계는? 누가 보는 정보야? 외부 사람이 보는 정보예요. 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회계를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외국인도 있거든. 그분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시시콜콜 회계를 전공하는 사람이 이해하도록 정보 제공하면 이해해 먹겠어요? 못한다고. 그럼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요? 기업회계 기준. 뭐 이 기준에 맞춰서 제공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딱 기준에 맞춰 제공하거든. 아까 스타벅스로 했을 때 3,000만 원 번다는 건 딱 나와 있어요? 누가 개런티 해줘? 안 해주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 3,000만 원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올릴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을 한번 제가 그냥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재무회계하고 우리가 보는 이제 원가관리회계는 완전 다른 분야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너무 중급 회계에 강박관념 갖지 마시라.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